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찬배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서울 보신각 주변에는 10만여 명이 몰렸고 또 광화문에는 인공 태양까지 떠올랐습니다. 새해 첫날 모습 윤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거리를 가득 메운 10만 명의 시민들. 소리 질러! 환호가 터져나오고 타종 소리와 함께 2024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즐거운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화문 내거리에서는 지름 12m 크기의 인공 태양, 자정의 태양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내년의 소원, 여자친구 만나는 거예요. 여자친구 만나는 게 제 소원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지 잘 되는 거겠죠. 동대문 DDP에서는 새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과 함께 화려한 불꽃쇼가 펼쳐집니다. 비슷한 시각 우렁찬 울음을 터뜨리며 새해 첫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용해의 아들을 받아든 아빠는 감격의 눈시울을 붉힙니다. 12년 차 부부인데 첫 아이가 이제 태어났고요. 그만큼 더 기쁨이 큰 것 같아요. 새해 첫 한국 입국자는 중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就是希望大家都身体健康，然后每个人都幸福快乐。 시민들은 지난해 아쉬움을 모두 떠나보내고 설렘과 기대 속에 갑진년 새해를 반겼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2024년 올해 가장 큰 정치 일정은 역시 4월 총선일 겁니다.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가 사활을 걸고 준비하는 이번 총선. 당의 간판은 정해졌고 대결 구도 역시 명확해졌습니다.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 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소수 야당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집권 야당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협치 그런 건 아예 마인드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똘똘 뭉쳐서 총선용 악법을 통과시키는 것에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10살 차이 그리고 검사와 피고인 전혀 다른 이력을 가진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이번 총선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과 관련된 새해 첫 여론조사 결과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3면입니다. 한동훈 24, 이재명 22, 차기 대선 주자 순위 첫 역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역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24대 22.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24%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그리고 22%가 이재명 대표를 꼽았습니다.
야,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상승세가 아주 눈에 띄어요. 예, 맞습니다. 좀 보면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한동훈 장관 지지도 11%에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약 반년 동안 추이를 살펴보면 13%포인트가량 상승한 24%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24%를 기록했습니다. 예. 반면에 같은 기간 이재명 대표는요. 지금 11월부터 나와 있는데 6월부터 좀 더 톱파보면 계속 22%에서 19%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를 반복해서 다시 22% 제자리 걸음 수준을 보였는데요. 연령대별로도 아무래도 60대, 70대가 한동훈 위원장이고 40, 50대가 이재명 대표에게 높은 텃밭 지지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임명 초반이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다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대선까지의 두 사람의 입지 결국 이번 총선 결과와 직결될 수 있을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의 목표가 대선에 있다면 결국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한 사람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조사 결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 저게 이제 한국갤럽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한 게 뭐 장래 정치 지도자 이런 부분에 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응답자들이 누구 이름을 대는 거죠. 갤럽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관식이군요. 조사한 결과인데 그 결과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최근 몇 주 사이에 집중적인 언론의 조명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컨벤션 효과 얘기를 하잖아요.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아주 한껏 여러 가지의 기대감을 지금 낳고 있는 단계입니다. 요 단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지지율이 이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넘어섰다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컨벤션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향후 어떤 그 전망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여전히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미 뭐 호재든 악재든 다 노출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악재라고 하면 뭐 이제 이낙연 신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일부 있지만 그런 것들은 대부분 전부 반영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앞으로 지지율에 대한 전망도 앞서 잠깐 보셨습니다만 긍정적인 전망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올릴 것이다. 41%. 영향을 못 줄 것이다 33%, 떨어뜨릴 것이다는 17%. 자, 어찌됐든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지지율이 어떻게 좀 정체라고 할까요? 20%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종의 컨벤션 효과 이것이 결국은 정치는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양당의 지금 총선 간판으로 나서 두 분이 지금 대비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좀 반사적인 그러한 좀 뭐랄까요 피해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나름대로 이 피로도도 상당히 증가했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사실 지난 1년 내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뉴스의 초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결국 재판 리스크로 지금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도도 상대적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결국은 지금 그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시험대가 총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총선을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의 부분에 의해서 결국은 향후 본인의 정치 생명이 좌지우지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은 지난번 정세균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현에 살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벼랑 끝에서 손끝을 손을 놓는 결단을 보여라는 것인데 과연 그러한 결단이 아마 필요한 시즌까지 이제는 임박한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어떠한 결단을 할 것이냐가 아마 이번 총선을 가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앞서 그 그래픽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미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이선 퇴진을 해야 된다가 57%나 되거든요. 퇴진에 반대한다는 36%.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이제 정치권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걸 이제 비유를 해보면요. 총선은 진행해도 재판은 그대로 간다. 총선 중이라서 재판 열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한 3-4번 법정에 들락날락 총선 전날까지도 해야 될 겁니다. 이래서 이게 어떻게 전국 유세를 다니겠습니까? 예. 저는 계속이 앞으로 지지율은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숫자보다 계속의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은 우길성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급전직하 계속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여주는 게 수사 재판밖에 없으니 지지율을 올릴 게 없잖아요. 저는 끝까지 이재명 대표가 버티기 어렵다. 정세균 전 대표의 충언대로 빨리 절벽에서 손을 놓고 떨어지는 게 영원히 사는 거리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뭐 개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개는 특정인을 지정하는 건 분명히 아니시죠. 예,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역별로 봤더니 지금 수도권도 서울 다르고 경기가 좀 다르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는요, 한동훈 위원장이 43.3%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37.3%로 6%포인트가량 격차를 보였거든요. 이 가운데에서도 70대가 한동훈, 40, 50대가 이재명 이렇게 꼽았는데요. 이 경기도에서는 한동훈 38.5%, 이재명 45.2%로 이 격차가 또 6.7%포인트가량이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가 뒤바뀐 모습이죠. 반면 인천에서는 2.9%포인트 차에 그쳤는데요.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한 위원장과 이 대표가 70대와 40, 50대에서 마찬가지로 각각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자 지역별로 한번 다시 좀 볼까요? 자 최병명 위원님, 네. 서울에서는 뭐 지금 뭐 오차범위에 근접하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앞서고 있고 인천이나 경기, 특히 이제 경기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출신이다 보니 조금 앞서고 있는 것 같은데 요 차이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서울, 인천, 경기에서 얻은 표 차이 있죠. 예. 그거하고 대략 유사해요. 아하. 그거는 그만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미지가 상당히 겹친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대한 전통적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서 그대로 한동훈 위원장으로 옮겨갔다고 보면 지금 저게 거의 맞는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서는 5%포인트 이기고 그다음에 경기에서는 그 정도를 졌거든요. 저것도 지금 서울과 경기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재명 후보는 똑같아요. 그렇죠? 한때는 이재명 대선 후보였고 지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대가 달라진 거예요. 윤석열 후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간판이 바뀌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난 대선 때의 그 상황과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대선 때에 육박하는 여론 지형으로 지금 완전히 바뀌었다. 좀 끌어올렸다.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일부 끌어올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과제는 이걸 유지시키고 또는 역전시키는 것일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이 상태를 어찌됐든 간에 그 본인의 그 어떤 정치적 관록 뭐 이런 걸로 이제 돌파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변수가 뭐 여러 가지 각각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특히 아까 이제 마지막 배수의 진을 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배수의 진을 쳐야 되느냐, 누가 더 절박하느냐의 문제인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설사 이번 총선에서 기대한 만큼 성적을 못 얻는다 하더라도 잠시 국민들에게 잊혀졌다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어떤 여지는 남아 있다면 이재명 대표야말로 이번에 총선에서 지고 그리고 재판받고 당대표에서 물러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다음 대선은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뭐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정치적 시험대가 이번 총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도 달려 있지만 민주당이 다음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다시 되찾아올 것이냐 뭐 없느냐 많으냐를 또 하나 가름하는 중요한 또 분수령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선당 후사의 자세가 필요한데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세균 전 총리가 이야기했던 현해 살수 뭐 제 식대로 표현하면 백척간도 진일보를 할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식의 아마 이재명 식의 결단은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공천 전이냐 공천 후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떤 식으로든 뭐 그것이 험지 출마든 백의종군이든 아니면 당대표 사퇴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조합을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최대의 정치적인 뭐랄까요? 그러니까
효과가 클 수 있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뜻대로 민주당이 총선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구조, 이 아주 어려운 방정식을 아마 머릿속에서 지금 담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이재명 대표가 현 모습대로 당의 간판으로 총선 끝까지 간다고 장담하기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에 뭔가 그동안 그의 정치 행보를 봤을 때는 카드가 하나 있을 것이다. 그냥 이대로 치를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하나 꺼내서 이걸 발표를 할 텐데 뭐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 사퇴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퇴하고 이게 비대위 있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이탄희 비대위 또는 이제 최소 김부겸 비대위 이 정도가 이게 대안인데 저는 지역별 여론조사 중요한 게요. 지금 이제 이 지역구 여론대로 의석이 논다고 하면 민주당은 재앙입니다. 지금 서울에 49개 중에 41개. 국민의힘이 8석이에요. 그다음에 인천에 11개 중에 13개 중에 11개. 그다음에 경기도 59개 중에 51개입니다. 지금 수도권을 민주당이 싹쓸이한 거예요. 싹쓸이.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 한동훈, 이재명 이대로 비율대로 만약에 의석이 나눠진다면 이거는 민주당이 참패 중에 참패잖아요. 지난 대선 때처럼만 나온다면 지금 이제 이 비율대로만 의석이 쪼개진다면 물론 이제 뭐 각 지역마다 2, 3%씩 이기면 이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렇지만 이제 상당히 저는 인천이나 특히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약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보면 많이 따라잡고 있잖아요. 저는 이대로 비율이 국회에서 비율이 나온다면 상당히 그 국민의힘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여론조사는 참고 자료일 뿐 그리고 오차범위 안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한동훈 위원장 앞으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몸살이지 않겠다.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무기력 속에 안주하지 맙시다. 계산하고 몸살이지 맙시다.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비판하시면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꿉시다. 이제 정말 달라질 거라 약속드리고 바로바로 보여드립시다. 자, 비대위 구성도 마쳤고 한동훈 위원장 새해 첫날부터 광폭 행보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비대위원들과 함께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는데요. 현지에서 방명록에는 동료 시민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겠다 이런 방명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한 위원장은 현충원 현충담 참배에 이어서 또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도 방문하는데요. 이후 여의도 당사로 이동해서 신년 인사회에 10시 반부터 참석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는 대전과 대구, 광주 등 지방 6곳을 돌겠다 이렇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고요. 4일에는 광주 5.18 민주묘지도 방문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예, 오늘 아침 사진인가 봐요. 지금 현충원을 참배하는 모습. 한동훈 위원장의 신년사는 안주하거나 몸을 사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방명록에 동료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기서도 동료 시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비대위원들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했고 DJ 묘역까지 전직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도 통합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죠? 예,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오늘 내일 일정이 일단 많은데요. 오늘 오전에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이후에 DJ 묘역을 방문합니다. 현충원 일정에 앞서서 이 대표는 당 지도부와 함께 7시여쯤에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 인사회를 갖고 새해 각오도 다졌는데 오후에는 또 경남 김해 봉화마을을 방문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날 2일이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해서 부산 현안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도 겸하겠다 이런 일정을 알렸는데요.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신년 인사로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다 이러면서 상처를 보듬고 하나 되어서 총선을 이끌겠다 이런 다짐도 신년 인사로 내놨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또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지지층에 대한 결집.
자, 근데 요 부분에서 이제 하나씩 각각 질문 드리죠.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면, 지지층에 대한 이제 통합 행보를 하는데 그러려면 이따 잠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와 뭔가 좀 성과를 이룬 다음에 이렇게 갔으면 좋은데, 자, 이낙연은 이제 아니고 나는 내 카드 쓸 거고 하지만 지지층은 잡겠다. 아마 이런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번에 양산의 그 문재인 대통령을 예박하는 정치적 의미가 저는 각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정권 때 정권의 2인자라고 불릴 자리를 계속적으로 했잖아요. 총리 여당 대표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소위 말하는 친문계 정치인으로 우리가 봤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람이 지금 당을 지금 떠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이 민주당의 지지층 중에 상당한 포션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친문계도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해서 뭔가 좀 이렇게 하합적인 모습을 창출할 필요가 아주 그 필요성이 절박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아울러서 이번에 지금 봉화마을도 가잖아요. 봉화마을에 가서 사실 어떻게 보면 친문의 뿌리는 사실 친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레가시,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함으로써 민주당 지지층들을 결집하려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또 주목되는 부분이 부산에 지금 가덕 신공항 걸 지금 찾겠다. 지금 그 후보지를 찾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PK 민심. 이 부분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일종의 국민의 약한 고리라고 보고 이걸 좀 상당히 공략을 하겠다는 그러한 정치적 의도로 읽힙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물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잠깐 행사 때 갔을 때 대전에서도 대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 한동훈이다 사진 찍어주세요 그랬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전체 유권자 중에서. 이제는 직접 만나는 사람, 직접 악수도 해보고 직접 사진도 찍어주고 뭐 도토리는 안 그려주겠습니다만 그런 행보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옛날에도 이제 그 동훈 여지도라고 할 정도로 전국 방방곡곡의 인기가 상당히 높았고요. 아마 근데 저는 이번에 주목하는 게 오히려 이제 그 광주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강원도입니다. 광주에 관계 어떤 모습으로 갈까? 옛날에 김정일 위원장은 90도로 뭐 무릎 꿇고 빌까? 아니면 이게 당당하게 참배할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73년생에 광주에 빚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진짜 민주화운동 진영에서 요구하던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제주도에 4.3 재심도 직권으로 해주고요. 그다음에 민주운동자들이 그 부채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탕감할 수 있는 해법 여러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광주에 저는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고향이 일단 강원도잖아요. 관계 지역 기반 제대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새해 첫날이자 총선 100일을 앞둔 오늘 앞으로 총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또 다른 여론조사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과연 어느 정당 후보를 찍을지 판세를 전망했는데요. 팽팽합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1면입니다. 국민의힘 29%, 민주당 25%, 여야 동시 심판론이 중요합니다. 22%가 총선 가른다. 중도층이 22%나 물론 아직 정말 중도층이죠. 아마 중도층은 총선 전날까지도 상당 부분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차 범위 안에 있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가 제일 많은데. 자, 먼저 최지원 기자, 이거부터 설명해 드릴까요? 예, 지금 방금 보신 대로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신년 여론조사를 실시한 건데요.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찍겠느냐 이런 물음에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 이런 응답이 29%를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이런 응답이 25%로 양당 간 모두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 힘든 박빙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그 반면 이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가 35%를 기록하면서 이 35%의 행보가 어디로 향할지 총선이 점점 다가올수록 가시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결과를 놓고 보면 이제 진영 결집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진영 간에 우리 후보가 이겨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각종 보도를 보면 서로 양쪽에서 뭐 200석 차지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있는데 문제는
저 35%라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저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저 사람들이 어디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승패는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오늘로서 이제 총선이 100일 남았습니다. 예. 100일 남았는데 지금 이 시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컨벤션 효과가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될 것이냐 뭐 하락할 것이냐는 부분이 첫 번째 변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연관된 각종 그 1심 선고들이 좀 나오기로 돼 있어요. 예. 이 부분도 이재명 대표한테 별로 좋은 영향을 뭐 이제 무죄가 나온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그 평가가 돼서 저 35%라는 숫자가 이제 정당 후보를 가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금 저런 여론조사는요. 국회의원 후보 누구 이걸 딱 지금 그 설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인물이 빠졌죠. 국민의힘 후보, 민주당 후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거기에 만약에 인물을 실제 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도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지금 저거 가지고서는 판단하기 이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들이, 어떤 사안들이 총선의 성패를 가를까요? 어떤 뉴스가 많이 나오면 어느 당에 유리할까? 뭐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까? 이게 지금 심판론에 관한 얘기인데요. 정권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현 정부 여당을 심판하겠다 이런 응답이 52%였고 야당을 심판하겠다, 야당 심판론이 48%를 차지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와 비슷한 오차범위 내로 박빙 양상을 보인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동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둘 다 심판해야 한다라는 동시 심판론 비율이 22%에 달했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그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35%와 마찬가지로 양당 모두, 양측 모두를 심판해야 된다라는 이 여론 22%가 향후 캐스팅 보터가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질문에는요. 과거와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권 심판, 여당 심판은 늘 총선의 핵심 단골 그 의제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권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 중간에 심판하는 게 총선이거든요. 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야권을 심판한다라기보다는 야권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좀 포함이 돼서 그런지 야권 심판론 이렇게 또 바뀐 게 있고 물론 그렇다고 여당에만 유리한 건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있고 이 변수들이 여러 혼재돼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총선의 변수는 두 개로 봐요. 하나는 이제 심판론이고 두 번째는 이제 미래 권력론. 첫째 심판론은 누굴 심판할 거냐? 윤석열 정권이냐? 아니면 이제 이재명 민주당 정당이냐? 이거는 이게 심판론이고요. 아마 둘 다 동시에 심판해야 된다. 이분들이 캐스팅 보트를 질 거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다음에 미래 권력은 누가 이제 미래 권력이냐? 한동훈이냐? 아니면 이게 이재명이냐? 이걸 판단할 거다고 보는데 문제는 김건희 특검은요. 이거는 이제 단발성이고 더 새로울 게 없어요. 이미 진영 논리에 따라서 정치화돼 버렸습니다. 더 이상 중도에게는 영향을 안 미칠 거다. 그렇죠. 더 새로운 것도 없고 이미 이제 총선용 악법이다. 아니다. 이미 진영 논리화된 정치 법률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리스크는 다르다 봐요. 이제 줄줄이 리스크가 커질 겁니다. 왜? 미리 보는 이재명 재판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먼저 나온 게 김용 부원장 재판이에요. 거기 보면 이게 대장동 몸통, 유동규 믿을 만하다는 게 나오죠. 그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백현동의 김인섭 재판이 2월 13일 선고돼요. 그러면 과연 이게 백현동 4단계는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냐 아니면 김인섭 씨의 로비 때문이냐 이게 미리 판결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좀 곤란할 수 있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예상되는 게 이화영 재판에서 이제 대법원이 66일 만에 말도 안 되는 기피 신청을 기각했죠. 빠르면 이게 그 총선 전에 판사 인사이동 전에 잘하면 이게 이화영 재판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김진성 씨 위정교사 이것 쪽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재명 대표의 본 재판은 보나 안 보나 이미 다 미리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법 리스크는 극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문기 모른다. 그 선거법 위반 그거는 그 전에 나올 가능성이 없을까요? 그거는 이제 공직선거법 본 재판인데 정인이 앞에
뭐 50명이 되니까 아직 정인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거는 본 재판은 총선 전에 좀 어려울 거고. 원래는 그 그게 먼저 판사는 나와야 되는 거죠. 원래는 6개월 내에 넣었어야 되죠. 예. 근데 부장 인사 또 이동됐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자, 김건희 특검법이 될 것이냐, 이재명 재판이 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특검법의 정치적인 뭐랄까요 효과가 벌써 끝났다? 저는 그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데요. 사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사실은 윤심으로 대변되는 이 모든 부분이 사실 여당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지금 낳은 하나의 주요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킬러 문항 한 3개 정도인데 첫 번째 킬러 문항이 결국 윤심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이고 그 첫 번째 시험대가 결국 김건희 특검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는 상당히 여당의 정치적 자율적인 뭐랄까 자율성 또는 내지는 여당의 정치적 공간이 넓어질 거라고 저는 봤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 지금 취임하기도 전에 용산에서 먼저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뜻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와 비대위원장이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한동훈 비대위의 컨벤션 효과도 결국 그것 때문에 다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아마 여당의 지금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재명 대표로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재판 리스크로 이어지면서 이것도 민주당한테도 상당한 악재이면 분명하지만 그러나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일종의 정치적 결단을 저는 뭐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그걸 고민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변수는요. 저는 결국 공천입니다.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이 만약에 공천을 해서 소위 말해서 세피를 수혈하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하는 찐윤 검사들 이 소위 말하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들어온다 할 경우에는 오히려 상당히 정치적인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친명계 일석으로 갔을 경우에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세 가지 변수들을 유권자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는 표심을 행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공천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올 텐데 최대 변수는 아무래도 김건희 특검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 이후에 여야 간 공방이 아주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양측 얘기 들어보죠. 먼저 국민의힘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한 것처럼 이제 정쟁용 탄핵과 총선용 특검과 같은 악법은 스스로 거두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대한 무조건적 비난에서 벗어나 민생 정치의 복원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은 이미 알려졌고 이러자 민주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정부 여당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의혹 규명을 스스로 맡겠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나도 공범임을 인정하는 꼴임을 명심하십시오. 자, 어찌됐든 거부권은 거의 예고가 된 상황이고 거부권 행사되면요. 국회에서 처음에 통과될 때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지만 이때는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보다도 더 많은 찬성이 필요해요. 민주당 의원 수로는 안 됩니다. 재표결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이걸 언제 할까? 언제 하는 게 나을까? 지금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예,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표결 시기를 미뤄서 추후에 이제 이 특검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공방이 벌어진 이후 추후에 표결을 미루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그 시점을 놓고도 지금 가장 당내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를 조금 가져갈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시기쯤에 재표결을 붙이자 지금 이런 내부 전략들이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만 이탈표?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의식해서 거부권, 물론 뭐 재표결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라는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내년으로 미뤄도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올해 뭐 총선 직전으로 미뤄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긴
있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지면 그 즉각 최대한 빨리 해야 하는 게 통상적인 프로토콜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더해서 이제 1월 9일이면 이태원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전망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 이태원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같이 동시에 특검법을 표결에 붙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정치권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가능성이 없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거부권 얘기 쭉 나왔으니까 짧게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민주당이 권한적인 심판까지 하겠다고 해요. 근데 본인들은 숫자만 믿고 법대로 다 밀어붙이면서 우리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 국회 악법에 대해서 견제하는 이걸 이렇게 권한적인 심판한다? 말도 안 되는 저는 주장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 바로 이제 시점인데 중요한 게 헌법은 조문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 조문 실정법이 있고 그 밑에 없으면 관행, 관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없으면 조리,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상식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순서가. 우리 수도 서울이 헌법이 없잖아요. 근데 헌재가 관습법이라고 했잖아요. 자, 제가 여기 헌법학계 여러 교수들 물어봤더니 제 의결이 법에 규정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1년 뒤에 해도 되고 10년 뒤에 해도 되고 100년 뒤에 해도 됩니까? 물어봤더니 이제까지 거부권 행사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당의 핵이나 늦어도 그 다음 핵이 이렇게 빨리 한 게 관행이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형성되면 이게 관습이에요. 영국에는 법이라는 게 없어요. 관행에 따라 그게 법입니다.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꼼수로 끝까지 안 하고 미루다가 이거는 이게 관행의 관습법에 반하는 위헌이다. 이걸 주장하고 또 이게 정치적으로도 그러면 이탈표가 국민의힘만 있습니까? 이게 무기명입니다. 원래 통과는 기명인데 제 의견은 무기명이에요. 저는 민주당의 이탈표가 훨씬 많다.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의원들이 원칙이 뭡니까? 이게 법입니까? 이거 민주당이 빨리 철회해야 되는 법인데 저는 민주당 이탈표가 더 많다 봐요. 자, 그 말씀은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한 사람들이 찬성으로 이게 무기명 투표라고 하더라고요. 제 의견은. 그러니까 누가 할지도 모르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요거를 노린다면 아니 민주당도 공천 탈락한 사람 있고 지금도 뭐 친명계 비명계 나누는데 거기서는 이탈표 없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탈표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탈표가 없을 것이다 하는 건 자기 당의 기대고 실제 이탈표는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재표결을 언제 하느냐 이거는 민주당이 사실상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내일 중에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로부터 뭐 통상적인 관행은 뭐 대략 한 뭐 보름이나 뭐 이 정도 이제 내에 재표결에 붙이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지 않고 뭐 2월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위법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월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2월 되면 이제 각 당에서 공천 작업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럼 컷오프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컷오프 된 의원들만 해도 벌써 여야 합치면 몇십 명 돼요. 이 다 변수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자 김건희 특검법 그 재표결 할 테니까 뭐 본회의를 며칠 날 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본회의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어요. 아유 이제 뭐 나는 내 총선에 나가지도 않는데 뭐 굳이 회의장에 가서 뭐 내가 내 표를 행사해야 되나? 불참할 가능성도 있어요. 불참하면 이게 재적 과반수의 그 출석 3분의 2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석 3분의 2라는 이 숫자 자체가 달라져요. 불참자가 많아지면. 그렇죠? 그래서 이 계산은 아무리 해도 이탈표는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 계산을 뭐 국민의힘만 이탈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해내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지금 그러니까 이탈표 관련해서 말씀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이탈표가 있겠죠. 그러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마 공천이 탈락된다 하더라도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수가 나와서 직접 표결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그분들 입장에서 만약 탈락이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반감 뭐 이런 부분들이지만 사실은 지금 민주당 쪽 그 사이드에 계신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국민 여론이 지금 김건희 특보법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정치적 행위를 하는 중요한 하나의 정치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자신이 포기할 가능성은 저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탈표를 우려해서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본회의장 들어갔다 다 같이 철수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남아서 무기명 투표를 못하도록 하자는 방법도 있다고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탈락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약에 그날 회의를 아예 참석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이 산정할 때 이 지금 모수가 떨어진다는 거죠. 분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만약에 280명이 참석했을 경우는요. 이 지금 저지하기 위해서는 94명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지금 국민의힘이 의석이 112석이에요. 그게 20명이 빠지면요. 92석밖에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산술적 논리로 한다면 사실은 국민의힘도 아슬아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변수가 크다는 겁니다. 여기 여론을 하나 바로잡아야 될게요. 지금 압도적으로 높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가정적인 여론입니다. 법안도 통과되기 전에 만약에 김건희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 아닙니까? 지금 제대로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국민들이 알고 나서 여론조사한 거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아마 여론조사 또 할 겁니다. 이 비대 그 거부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들어온 자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의 첫 번째 킬러 문항이 바로 이 김건희 특검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 과목 또 나왔죠. 바로 비대위 구성이었었는데 여기선 한 문제 틀린 것 같아요. 노인 비하 발언 논란을 일으켰던 이 사람 결국 사퇴했습니다.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죄송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올라와서 아까는 좀 극단적인 표현을 했지만 자연스럽게 그 선배들을 밀어내야 된다. 30대, 40대를 끌어들여서 386 니네가 얘기하는 거 폼 잡고 그러지 말고 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올라오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 한국 사회의 최대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신중치 못했던 표현을 했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네, 뭐 정치를 본인이 직접 할 거다라고 생각하기 전 시절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정치권과 관련있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말, 노인 관련된 말, 여성 관련된 말, 그리고 장애인 관련된 말, 뭐 이런 말들입니다. 아무리 본인의 제가 원래 의도는 그게 변명이기 전에 비난받을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노인회가 사퇴 요구했는데 결국 사퇴했어요. 네, 맞습니다. 언론 공지를 통해서 비대위원직을 사퇴한다 이렇게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과거 발언에 대한 논란들 때문에 그 한동훈 비대위의 출범 자체를 가로막기 싫다 이런 취지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의 위치에서 운동권 정치 청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 민경호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 29일에 열렸던 첫 회의에도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 폄하 논란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인사말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 발언을 둘러싼 논란들이 계속 확산이 되니까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은 미리 사전에 막겠다, 누를 끼치지 않겠다 이런 차원에서 자진 사퇴한 걸로 보이고요.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 노인 비하 논란뿐만이 아니고 과거 행적 가운데 뭐 추가적으로 더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언론에 노출이 되거나 발생이 되게 된다면 비대위에 분명한 타격이 있을 거다라는 판단 하에 이를 용인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논란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첫 출범이었는데 비대위 출범에 흠집을 남기고 시작하는 거는 사실이고, 자 뭐 양측의 의견은 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분이 이제 그만뒀으니까 정치적으로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 있을 때 사실은 인사검증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인사검증, 본인이 직접 찍은 인사검증이 이제 실패로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을 거고요. 아까 얘기한 뭐 킬러 문항 한 문제 틀렸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서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점은 아마 정치적 부담이 될 텐데 이게 하필이면 또 연말 연시하고 겹쳐가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부터 뭐 광폭 행보라고 언론에 알려진 뭐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죠. 뭐 이런 뉴스들에는 이렇게 약간 좀 덮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여하튼 초반에 그 어떤 기대감을 한참 증폭시켜 나가던 한동훈 비대위의 그 약간은 그 뭐 흠집이 난 거는 그거는 틀림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총선 100일을 앞두고 분당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한방눈이 내린 지난 토요일. 눈 그날 정말 많이 왔었잖아요. 오전에 두 사람이 만난대요. 갑자기 막 뉴스가 나와요. 와, 웬일 둘이 만났으면 뭔가 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민주당 다시 통합하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입장차는 여전했고 결국 민주당은 이제 사실상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수준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눈이 와가지고 갑자기 길이 많이 막히네요. 커피 괜찮으실까요? 네. 대표님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말씀. 아니요, 무슨 말씀?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 눈높이에 맞춰서 단합을 유지하고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총리님 다시 한번 깊이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단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변화의 의지를 이재명 대표로부터 확인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5개월 만에 회동 성사되긴 했지만 분위기 상당히 무거웠군요. 네, 아예 배석자 없이 딱 두 사람만 55분가량 회담을 가졌는데요. 예. 그런데 결국에는 합치를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자리에 앉자마자 통합비대위와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에 대한 입장은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한쪽에서는 계속 통합비대위 사퇴를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는 궁극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입장을 고수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55분간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도 신기할 정도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단 두 마디면 끝날 수 있는 얘기를. 네, 그 이외의 얘기는 어떤 얘기도 더 이상 논의될 필요가 없다고 이낙연 전 대표가 느꼈고 이 대표도 이런 얘기를 이상으로는 하지 않기 때문에 답해줄 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대표 쪽에서도 워낙 그 자리에 앉자마자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서 대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내놓을 말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에 한 차례 그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 이후에 이 대표를 만났었는데 그때도 사실상 사퇴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면전에서 요구했었는데 그 이후 5개월가량 시간이 있었지만 이 대표의 입장이 변하지 않은 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그 면담 이후에 기자들 만나자마자 그 요구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때 막걸리 몇 잔 마시고 헤어졌던 5개월 전에도 사퇴 얘기는 이낙연 전 대표가 전달을 했다. 하지만 그때도 입장 내놓지 않고 사실상 거부했고 이번에 한 번 더 만나면 좀 달라질까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픽으로 바로 나오죠. 두 사람이 지금 딴 곳을 쳐다보고 있습니다만 한 분은 제가 갈 것 이 얘기했으면 이게 끝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통합비대위가 뭡니까? 현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하는 건데 그거는 불가다. 난 사퇴 안 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두세 마디 앞에 딱 오고 간 다음엔 말이 없었겠죠. 친문만 쭉 그러다가 일어나시죠. 이런 분위기로 끝났을 것 같아요. 일어나시죠 할 건데 그런데 왜 만났을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55분 동안 아마 저는 많은 얘기가 오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자들한테 공개가 안 됐을 뿐이고 그다음에 서로 상대방 입장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시점에 그 통합비대위를 받아들일 수 없는지 그거 이낙연 전 대표가 모를 것 같아요? 잘 알죠. 반면에 그 상대도 또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시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시점에 서로 합의점이 없을 거를 두 사람 만나기 전에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그거는 이낙연 전 대표가 시한으로 정한 게 작년 말이에요. 그렇죠? 어제까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나기 전에 이재명 대표로서도 뭔가 이낙연 전 대표의 명분을 좀 뺏을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회담 결렬의 책임이 상대방한테 있다는 걸 자꾸
지지자들한테 좀 보여줘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제 두 사람은 서로 이걸 이렇게 분당의 책임이 또는 이 이낙연 탈당의 책임이 이재명 대표한테 있습니다. 또는 아닙니다. 이낙연 전 대표한테 있습니다 하는 걸 자기네들 지지자한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시점엔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뭐 보름 한 달쯤 뒤에 그래도 똑같을 것인가? 그때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으로 그냥 뭐 그 일로 매진해서 나가고 이재명 대표는 모른 척하고 이렇게 될 것이냐? 그거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점에서는 이 두 사람이 결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뭐 이제 뭐 1월 4일에 뭐 이제 뭐 탈당 선언 뭐 이런 거 하고 뭐 창당 준비위원회를 언제 하겠다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그 얘기할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이재명 대표로서는 또 이걸 뒤집을 만한 카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선배님 쭉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선배님이 그 정치부 출입하실 때 19대, 20대, 18대 요때 정치부를 출입해서 그런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둘이 만났으면 기자들 몰래는 아니죠. 없이 단둘이 만났으면 옛날 정치의 문법이라면 제가 뭐 호남 공천 몇 자리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으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아마 이런 얘기는 아예 안 나왔나 봐요. 안 나오죠. 지금 그 나올 시점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벼랑 끝으로 갔을 때 이제 그때는 본질적인 얘기, 이게 본질적인 부분은 공천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없는 게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본인 친명의 다수를 공천하기 위한 그 공천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본인이 결단을 해야 돼요. 그걸 만들어 놓기 전에는 이낙연 전 대표한테 아마 그와 관련한 어떤 제안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분석을 좀 달리하는 게요. 둘 사이는 이제 완전하게 검증 가능하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결별한 거예요. 더 이상 이게 저는 협상이나 만남은 없다. 이렇게 보이고 정치인의 결별이나 남녀 간의 결별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자가 떠나려는데 남자가 야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돼. 우리는 헤어지면 안 돼. 이런 말만 계속하면 어떻게 붙잡아요. 본인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앞으로 이게 뭘 고치고 앞으로 뭘 해줄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놓여야 되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자, 문제는 이낙연 전 대표만 떠나고 그냥 이걸로 끝날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슬슬 나오는 거예요. 결별을 두 사람이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원칙과 상식 4명, 저희들 화면 준비돼 있죠. 얼마 전에도 기자회견을 했던 바로 저분들. 자,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저 4명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저분들은 자 우리는 같이 움직이는 거야. 나가더라도 같이 나가고 있는 것도 같이 있어야 돼. 우리는 서로 각자 찢어지지 맙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자 민주당 출입하는 최지원 기자. 저분들 지금 어떠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이제 그 토요일 날 두 사람 만남이 결렬되고 나서 그 원칙과 상식 멤버들에게 이제 향후 일정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봤는데 내일과 모레 사이에 결단을 내리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저 4명 가운데 한 분 의원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일단 연말로 시한을 맞춰놨었고 그 저 4사람도 연초에는 입장을 내겠다,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사실상 시기를 좀 더 당긴 거거든요. 2일, 3일 이렇게 했는데 4일 날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 직전에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짧게 분석. 글쎄요, 이 네 분이 지금 현재까지는 공동보조, 공동행동을 해왔지만 아마도 탈당까지도 아마 저는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탈당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4인방 중에서 지금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이낙연계의 대표적인 측근 의원으로 꼽혀왔기 때문에 이낙연 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지금 3선인 지금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정세균계 의원이었거든요. 그걸 본인도 얼마 전에 이낙연 신당은 안 간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탈당 이후에도 이 4명의 과연 이 공동 행보를 통해서 과연 이 정치력을 결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사실 좀 퀘스천 마크가 찍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골 안 내려가기로 했잖아. 아니야, 난 본적지가 나는 저 영남이야. 나는 이쪽이 호남이야. 이게 달라지면 어쩔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4분의 공동 운명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 얘기도 하나 해보죠.
국회 정문 앞에요. 그 버스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 보면은 막 많은 분들이 1인 시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런 현수막이 떡하니 걸렸답니다. 맨 밑에 거 빨간색. 대리기사님 찾습니다. 아니 뺑소니 가해자를 찾는 건 맞는데 대리기사를 찾는다고요? 저건 못 봤는데. 아니 저건 무슨 현수막이에요? 이게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 게재를 한 건데요. 이 보복운전 혐의로 지금 벌금형을 선고받아가지고 공천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운전한 게 아니고 대리기사가 운전을 한 것이다. 이런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직접 이 자신의 차를 몰았던 대리운전 기사를 찾겠다 이러면서 현수막을 붙인 겁니다. 근데 현수막을 지금 보면 뭐 전화번호와 그 날짜, 그 당시에 운전했던 날짜와 시간이 나와 있는데 그 외에 구체적인 어떤 정보가 들어있지 않아서 이게 이경 전 당시 이재명 대표 선대위 대변인이었는데 이게 이경 전 대변인 사진이나 이름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아, 이 사람 내가 운전했었지라는 게 조금 더 명징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어느 분이 날 찾는 거야?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정보는 없이 이제 저렇게 걸어놔서 한켠에서는 이제 요식행위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경 전 부대변인은 직접 본인이 전국에 있는 9,700개 대리기사 업체를 방문해서 기사를 찾겠다 이런 입장까지 내고 있지만 대리기사 연합회에서는 지금 이 근거도 확실하지 않은 이 공개 비판을 가지고 대리기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모욕적이고 폭력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대리기사님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우리가 손님 태워놓고 갑자기 급정거하고 옆 차랑 막 들이받고 나중에 그 손님이 재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이 받는데도 나는 몰라 라고 하는 그런 직업의식 가진 사람입니까? 라고 지금 반발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 엄마 찾아 산말리는 봤는데 대리기사 찾아 산말리는 처음 보는데 대리기사를 이렇게 어떻게 불렀어요? 소리쳐가지고 어이 대리기사님 좀 오세요. 소리치가 불렀습니까? 아니면 뭐 부처님처럼 이게 시중 염한비소 이심전심으로 대리기사가 왔습니까? 본인이 핸드폰으로 불렀거나 아니면 최소한 옆에 사람이 불러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핸드폰에 모든 게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제시 못하고 플래카드를 겁니까? 정말 이게 저는 이 위선, 이제는 이게 오죽하면 판사가요. 얼마나 질타하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겁니다. 이게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500만 또. 원. 500만 원.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민주당도 계속. 아니 이게 이제 판결로 끝난 상황이잖아요. 물론 1심이지만 뭐 이제 2심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데 판사도 설득을 못한 겁니다. 이경 전 부대변인이. 자, 그런데 지금 누구를 설득하고 뭘 어떻게 찾겠다는 건지 다 불분명해요. 제가 보기에는 뭐 판결을 뒤집거나 아니면 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정한다 뭐 이런 차원보다는 지금 현재 본인의 공천 부적격 판정에 대한 재심 신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재심 신청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뭔가 좀 분위기를 그 본인한테 유리하게 이끌고자 한 것 아니겠는가 싶은데 글쎄요, 당에서 판결을 부정하는 결정을 과연 내릴 수가 있을까요? 좀 못 내릴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2024년 새해 첫날이죠.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들 생중계 준비하고 있는데요. 들어오는 대로 현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응원해드리는 신통방통, 올해도 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9시 뉴스도 윤정호 앵커의 진행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